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의 사연도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전업작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글이라는 걸 쓰기 시작한 지 참 오래됐지만 남들에게 작가라고 불리기까지 정말 긴 시간이 걸렸네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글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글 쓰는 것 이전에 책 읽는 것을 좋아했어요. 소심한 성격 탓에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었고 학교가 끝나고 나면 다른 친구들은 삼삼오오 모여 놀러다니거나 함께 분식집을 가곤 했지만 저는 항상 학교 도서실을 향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동아리 활동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여러분께서도 비슷한 것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방과 후 동아리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축구부, 야구부 등을 비롯한 운동부와 방송부, 미술부 등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없는 부서는 바로 독서부였습니다. 한창 뛰어놀기 좋아하고 호기심 많을 나이에 책은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흥미가 없는 대상이었으니까요.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빽빽한 글자를 읽는 행위가 그리 즐겁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독서부에 잦은 지원해서 학창시절 내내 독서부 부장까지 맡아 했어요. 저는 그만큼 책을 좋아했고 점심시간이며 쉬는 시간에도 매일같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 시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는 기드 모파상이라는 프랑스 작가였어요. 우리에게는 흔히 모파상으로 알려져 있죠. 모파상의 단편집 중 목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라 아마 직접 읽어보시진 않았어도 줄거리를 들어보신 분들은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목걸이의 주인공은 마틸드 루아젤이라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몹시 허영심이 많은 성격이었어요. 늘 사치스럽고 화려하며 남들에게 떵떵거리며 사는 삶을 동경했어요. 이 마틸드는 부유한 남자와 결혼하기를 꿈꿨습니다. 그렇지만 본인 또한 그리 내세울 것이 없는 집안 출신이었기에 평범한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본인이 꿈꾸던 사치스러운 생활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죠. 남편은 비록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다정하고 성실한 남편이었어요. 마틸드와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고요. 그렇지만 마틸드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마틸드에게는 잔 포레스티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마틸드가 원하는 부유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친구였습니다. 그렇지만 마틸드는 그 친구를 자주 만나지 않았어요. 그 친구를 만나면 본인의 삶이 불행하게 느껴지고 질투심에 사로잡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마틸드는 파티에 갈 일이 생겼고 집에 있던 아무 옷이나 주워입고 갈 수 없었던 마틸드는 남편을 졸라 남편의 비상금을 털어 새로운 드레스를 사게 됩니다. 거기서 만족하지 못했던 마틸드는 남편에게 드레스와 함께 착용할 보석을 사달라고 해요. 하지만 이미 돈을 다 써버린 남편은 마틸드에게 보석까지 사줄 여유가 없었어요. 당신이 평소에 얘기했던 그 부자친구 포레스트에게 찾아가 부탁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묻습니다. 마틸드는 그 길로 포레스트에게 찾아가 목걸이를 하나 빌려요. 그 목걸이는 정말 아름답고 비싸 보이는 다이아 목걸이였습니다. 마틸드는 그 목걸이를 찾고 파티에 참석했고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새벽같이 파티를 즐기던 마틸드는 술에 잔뜩 취해 마차를 타고 집에 돌아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목에 잘 걸려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마틸드와 남편은 그 목걸이를 찾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자존심 때문에 차마 사실대로 포레스트에게 목걸이를 잃어버렸다 말할 수 없었던 마틸드는 똑같은 목걸이를 찾아서 돌려주기로 합니다. 온 도시의 보석상을 뒤지다 그 목걸이와 비슷한 디자인의 목걸이를 찾게 되었지만 가격이 엄청났어요.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의 가격보다 훨씬 비쌌고 결국 둘은 남편의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을 모두 사용하고 집을 저당받아 빚까지 내서 그 목걸이를 사게 됩니다. 그렇게 목걸이를 친구에게 돌려준 후 둘에게 남은 것은 어마어마한 빚담이었어요. 그 뒤로 둘은 눈물나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남편은 부업까지 구해 밤낮으로 일하며 돈을 모았고 마틸드도 예전처럼 사치스러운 삶을 추구하지 못하고 한 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악착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둘은 10년에 걸쳐 죽도록 일해 빚을 다 갚게 되었어요. 그 세월 동안 아름다웠던 마틸드는 마음고생 몸고생으로 폭삭 늙어 예전의 미모를 다 잃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외출을 나갔던 마틸드는 거리에서 우연히 포레스티에를 만나게 됩니다. 그간의 세월간 빚을 갚느라 정신이 없어 친구를 만나지 못했었거든요. 포레스티에는 처음에는 폭삭 늙어버린 마틸드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마틸드가 이름을 말하자 너무나 놀라며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묻습니다. 마틸드는 이미 다 지난 얘기니 이제 와서 말하지만 사실 그때 네가 빌려줬던 목걸이 잃어버렸다. 그래서 온 보석상을 뒤져 같은 디자인의 목걸이를 사서 돌려주느라 빚더미에 앉았고 지난 세월간 그 빚을 갚기 위해 죽을 만큼 일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모든 얘기를 들은 포레스티에는 너무나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어요. 사실 포레스티에가 마틸드에게 빌려줬던 그 목걸이는 가짜였습니다. 그것도 무려 가격이 100배나 차이 나는 가짜요. 우리 돈으로 따지자면 마틸드는 500만원짜리 목걸이를 5억짜리 목걸이로 바꿔서 돌려줬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정말 너무나 허무한 이야기죠. 만약 마틸드가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친구에게 솔직히 말했다면, 아니 이전에 파티에 차고 갈 보석을 친구에게 빌리지만 않았더라도 그 이전에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스러운 삶을 쫓지 않았더라면 이 이야기는 어렸던 저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저는 모파상의 단편집을 책이 다를 때까지 읽고 또 읽고는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좋아하게 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반에 저를 괴롭히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심한 따돌림을 하거나 제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아이는 언제나 저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했었는데요. 당연히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올백머리에 알이 커다란 안경을 쓰고 언제나 말도 없이 책만 읽고 있던 저는 반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반에서 가장 예쁘고 집도 잘 살고 항상 돈을 펑펑 쓰고 다니며 본인 자랑만 늘어놓는 아이였어요. 언제나 저에게 반찬 냄새가 난다, 촌스럽다, 네 그 가방은 엄마가 시장바닥에서 주워온 거냐며 시비를 걸고 본인 무리들과 함께 저를 비웃고는 했습니다. 그 아이는 항상 쉬는 시간마다 맨 뒷자리에 앉아 어울리는 무리와 화장품 얘기, 연예인 이야기 등을 하며 수다를 떨었어요. 그 아이를 보며 저는 목걸이의 주인공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 글의 주인공처럼 그 아이가 결국 본인의 허영심 때문에 아주 불행한 결말을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마틸드처럼 본인의 사치심과 허영심 때문에 언젠가는 업보를 다 돌려받아 힘든 시간을 보내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통해 대리만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졸업 후 건너 절에 듣기로는 그 아이는 포레스티에처럼 부유한 집에 시집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부유한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도 본인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다 파멸로 향하는 그 친구를 상상했어요. 제 상상 속에서 그 친구는 몹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나름대로의 소심한 복수였어요. 현실 속의 그 친구는 책 속의 주인공처럼 불행했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제게 중요한 것은 바로 대리만족이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것들에 대리만족을 했어요. 현실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책은 저에게 마치 언제나 도피처이자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저는 책을 읽는 것을 넘어 글을 직접 써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글도 무턱대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면 학생들은 학교를 언제 가고 언제 돌아오고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그 나이대의 아이들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하며 지내는지 등등의 이런 배경 지식을 알고 있어야 글을 매끄럽게 또 현실감이 느껴지게 쓸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글에 몰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들과 평소에 상상하던 것들을 합친 이야기들을 써내려갔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법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실제로 학교를 다녔던 경험이 있으니 그 경험에 기반하여 제 상상 속의 마법 세계와 결합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많은 책들에서 읽었던 다양한 설정들이 그러한 것들의 기초가 되어주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단편들로 마무리되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길어지고 세계관도 방대해져 갔습니다.
대학은 당연히 문예창작과에 진학했어요. 다행히도 저는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었기에 원하던 대학에 원하던 과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저 성적에 맞춰 대학을 온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처럼 글과 책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남편과도 그곳에서 만났어요. 남편과 저는 대학 동기였고 남편은 저처럼 소심한 성격의 책벌레였습니다. 남편은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작가를 좋아했어요. 그 작가는 과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근미래 세계관을 그려내는 특유의 스타일이 있는 공상과학 작가였는데 저 또한 꽤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한국인들에게 꽤 유명한 작가라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께서는 개미를 한 번이라도 오랫동안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무려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집에 개미집을 두고 그들을 관찰하며 개미라는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특유의 매력적인 문체와 흡입력 있는 전개로 순식간에 전권을 다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개미는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책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그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아주 빠르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생각의 결이 비슷한 사람과 나누는 대화는 정말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남편과의 대화는 저에게 심적인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책이 제게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빠져들었고 저희는 그렇게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전업작가가 되어 저만의 글을 쓰고 싶었던 저와 달리 남편은 다른 진로를 선택했어요. 현실적으로 작가가 되어 돈 벌기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에 취직해 일을 하기 시작했고 제 꿈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글을 계속해서 써내려갔어요. 제가 어렸을 적 그랬듯 누군가에게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일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각종 공모전이며 신춘문예며 원고를 내는 족족 전부 떨어지고 하루 종일 글만 쓰는데 글을 통한 수입이 없으니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많은 도움을 줬어요. 당시에는 그런 남편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남편이 먼저 제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처음에 남편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제 생각에 저는 결혼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제대로 된 직업, 안정적인 수입도 없었고 모아놓은 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안에서 저를 지원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게 돈은 결혼해서 같이 모으면 된다. 내가 당신 작가가 될 수 있도록 돕겠다. 당신은 반드시 잘 될 거다. 당신 글 정말 재미있다. 내가 1호 팬이지 않느냐. 난 당신 믿는다며 달콤한 말들을 쏟아냈어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니 예상한 대로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첫 만남부터 대놓고 제게 제대로 된 직장 수입도 없으면서 결혼했다가 평생 우리 아들 고생만 시키는 거 아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솔직히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집안이 잘 살기를 하나, 얼굴이 예쁘길 하나, 성격이 싹싹하길 하나. 제가 보기에도 스스로가 별로였는데 시부모님이 보시기에는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을만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 내내 제게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내시는 시어머니께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괜히 저러시는 거라며 결혼한 후에는 아마 안 그러실 거다 애써 저를 위로했지만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남편이 제가 아니면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 고집을 부려 결국 저와 남편은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둘 다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 남편이 대출을 받아 작은 빌라에 신혼집을 차렸어요. 그 뒤로 남편은 바깥에서 일을 하고 저는 집에서 글을 쓰고 살림하며 어떻게든 작가 데뷔를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책 하나만 출판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번번이 공모전과 출판사에서 거절의 답변만 듣다 보니 점점 마음이 꺾여갔습니다. 결국 결혼 후 1년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고 남편은 괜찮다고 말해줬지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사는 게 미안해서 살림도 더 열심히 하고 한 푼 한 푼 악착같이 아껴서 쓰려고 노력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예상했던 대로 결혼 후 1년 내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하시고 제게 요즘도 글 나부랭이 쓰고 있냐. 우리 아들 고생 좀 그만 시키고 나가서 식당 일이라도 해서 돈 좀 벌어라. 재능이 없으면 분수라도 잘 파악해야지.
그걸 그렇게 미련하게 붙잡고 있냐고 사람을 바닥까지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생각해서 전부 꾹 참았어요. 시어머니 말대로 제가 남편을 고생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저는 딸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축복인 일이었지만 임신한 후로는 입덧도 너무 심했고 컨디션이 몹시 좋지 않았기에 작업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자 임신한 몸으로 혼자 살림만 하기에도 벅찼고 도저히 글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쯤부터는 저도 마음속으로 작가라는 길을 포기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저는 자신감이 바닥을 찍은 상태였어요. 모든 공모전과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안 되는 것을 미련하게 붙잡고 있냐, 너는 재능이 없다며 저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런 상황에 어떻게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었겠어요. 아이를 낳고 난 이후로는 상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산후 우울증이 찾아왔거든요. 막 태어난 아이는 밤낮 가리지 않고 울어대지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지 글을 쓸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글도 써지지가 않았습니다. 언제나 저를 즐겁게 해주었던 상상 속 세계가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한자 한자 싸늘해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고 점점 증세가 심각해져서 환청까지 듣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쓴 글은 최악이야. 네가 쓴 글은 그 어떤 누구도 읽어주지 않을 거야. 글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였고 집은 점점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언제나 다정했던 남편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당신한테 작가가 되라고 협박이라도 했냐. 이쯤 했으면 당신도 슬슬 깨달았을 것 아니냐. 왜 그렇게까지 작가가 되려고 하냐. 그 정도면 본인한테 재능이 없다는 걸 인정하라며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잦아졌어요. 저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남편까지 저를 몰아붙이니 정말 죽을 것만 같아서 점점 더 구석으로 숨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당신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기껏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집구석 꼴은 다 어질러져 있고 애새끼는 울고 있고 내가 돈도 벌어오고 청소도 다 하고 다 해줘야 돼? 당신 오늘 씻기는 했어?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하는 거 아니었어. 내가 진짜 미쳤었지. 그런 쓰레기 같은 글이나 쓰면서 무슨 대단하신 작가가 되겠다고. 쓸데없는 생각할 시간에 제발 집 청소나 하고 빨래나 좀 돌려. 남편과 저는 서로 아주 대면대면해졌고 서로를 유령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당시에 남편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남편은 제게 할 만큼 했고 충분히 저를 미워할 자격이 있었어요. 당시 저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고 남편은 그것을 보듬어줄 만큼의 여유가 없었던 것뿐이죠. 그런 저를 치유해 주었던 것은 다름 아닌 제 딸이었습니다. 그날도 멍하니 어두운 방 안에서 불도 켜지 않고 앉아 있었는데 아이가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쯤에는 아이 우는 소리에 하도 적응이 돼서 그 소리가 꼭 핸드폰 진동 소리라도 되는 양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퍼뜩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누워있는 아이에게 다가가니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데 저도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아이를 안아주니 아이가 그 작은 손으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제 가슴을 막 쥐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부터 나가서 조금씩 운동도 하고 병원에 다니며 상담도 받고 약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정말 심한 우울증이었어요. 의사가 제게 당장이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였다. 스스로 틀을 깨고 나와 병원을 찾아온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들 하죠. 그렇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감기는 가만두면 점점 나아지지만 우울증은 가만히 두면 낫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서 우울증 환자를 돌봐주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격려해줘야 돼요. 환자 스스로가 벗어난 의지가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그때부터는 감기처럼 떨쳐낼 수 있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그렇게 제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지만 남편과의 사이는 별다를 게 없었어요. 서로 꼭 필요한 대화 이외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고생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저에게 쏟아냈던 그 폭언들이 자꾸만 떠올라 도저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남편 또한 마찬가지였는지 더 이상 제게 살갑게 굴지도 말을 먼저 붙여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 몸이 좀 괜찮아진 것 같으니 나가서 일을 좀 해보라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집안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나가서 기계적으로 일을 하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이를 돌보고 남편 저녁밥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그렇게 작가가 된다고 쌩 난리를 치며 몇 년간 남편 등골을 빨아먹더니 이제 와서 겨우 하는 게 최저시급 받는 마트 계산원이냐고 저를 비웃으셨습니다. 그게 네가 말했던 그 작가 나부랭이냐. 그거 꼴랑 일해서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버는 거 아니냐.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 될까 했더니 애초에 기대도 안 했다면서 사람 자존감을 있는 대로 짓밟아 놓으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원래 그러셨던 분이니 애써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전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남편의 태도였어요. 시어머니의 구박이 정도가 심해지면 그래도 그만하시라고 한마디 정도는 거들었던 남편은 더 이상 아무런 참견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시어머니의 구박에 말을 얹어 함께 저를 비아냥거리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누구보다도 저를 믿어주고 제 글에 1호 팬이라고 말하던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돌아서 저를 비웃고 무시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런 상황에 제게 힘이 되어주었던 것은 다름 아닌 글이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남편이 잠자리에 들고 난 후 저는 조금씩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작가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글을 쓰기 시작하니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저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소녀였고 그 소녀가 현실과 마법 세계를 통하는 문을 발견한 뒤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짧은 단편들로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글들을 블로그에 올렸어요. 아마 대부분 블로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블로그란 인터넷에 존재하는 개인 공간입니다. 본인의 일상이나 하고 싶은 말들을 기록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일기장 같은 곳이에요. 그동안 제가 써왔던 글들은 모두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져갔지만 이번에는 제가 쓴 글들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전이나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는 대신 모두가 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개인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이런 저를 보면 또 헛바람 들어서 쓸모없는 짓만 한다고 타박을 할까봐 남편이 집에 없는 낮 시간이나 남편이 잠에 든 새벽에 몰래 숨어서 글을 썼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당연히 아무도 제 글에 관심이 없었어요. 조회수도 없었고 댓글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쓰다 보니 댓글이 한두 개 달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저에게 첫 독자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글 쓰는 시간을 늘려갔고 그날도 남편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하자마자 조용히 글을 쓰러 나왔는데요. 뒤에서 갑자기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고 보니 제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던 남편이 잠든 척하고 몰래 저를 따라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작가 되는 거 포기한 거 아니었어? 너 재능 없다고 몇 번을 말해. 그럴 시간에 애나 좀 더 신경 쓰고 살림이나 잘하지. 마트 계산원 말고 좀 더 돈 벌어올 만한 생산적인 일이나 좀 하든가. 주제 파악이 그렇게 안 돼? 내가 그동안 당신 고생 많이 시킨 건 알겠는데 제발 말 좀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안 돼? 내 글 좋아해주는 사람들도 많아. 뭐, 그 인터넷에서 댓글 달아주고 그런 거? 그 사람들 그냥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거야. 그 사람들이야 그런 쓰레기 글 읽고 대충 아무렇게나 재밌어요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겠지. 근데 나는 돈 벌어서 당신 먹여 살려야 하는 나는 솔직히 당신 글 최악이야. 내가 꼭 이렇게까지 말해야겠어? 이제 제발 좀 그만 좀 해. 정신 좀 차리라고. 당신 요즘 보면 꼭 미친 사람 같아. 그렇게 남편과 싸우고 그 이후 저는 다시 글 쓰는 일을 그만두었어요. 다시 낮에는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집에 돌아오면 살림하고 육아하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삶의 활력소가 되었던 글이 사라지고 나니 매일매일이 지옥같이 너무나 힘들더군요.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도련님은 키가 작고 왜소한 체격인 남편과 다르게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얼굴도 번듯하게 잘생겼습니다.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어쩜 저렇게 다르게 생겼나 싶을 정도였어요. 아무래도 외모가 반반하다 보니 연애도 잘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결혼하겠다는 여자를 데려왔는데 공인중개사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젊은 여자가 공인중개사를 하는 것만도 흔치 않은데 돈을 엄청 잘 번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듣기로는 연봉이 1억도 넘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상견례 자리에 저를 데려가지 않았어요. 제가 창피하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결혼식장에서 처음으로 동서를 만났습니다.